예,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쉬운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전히 우리 복지전사들 나오셨습니다. 자, 복지껏 소사이어티 이상희 공동대표님. 네, 이상희입니다. 다음은 복지껏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굉장히 듬직하세요, 보면. 사실 복지껏 소사이어티는 운영위원장님 직이고. 예. 그리고 이상희 대표는 막 밖에 나가셔가지고 온갖 것 다 하시잖아요. 찍새와 딱새의 역할을 분담이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요, 오늘 게스트로 나오신 분은 제가 이분을 한번 솔직히 한번 뵙고 싶었었거든요. 일단 잘생기시고. 예. 느낌적 느낌이 뭔가 되게 호인,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딱 봐도. 근데 예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 홍보처장 하신 바로 이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서 언젠가 한번 꼭 모셔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창호입니다. 보세요. 예. 목소리부터가 너무 좋습니다. 진작에 좀 웃고 싶었는데 예.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예. 웃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신사 느낌과 뭔가 인텔리 느낌과 스마트 느낌이 그냥 묻어나시는 분이세요. 예, 앞으로 저보고 말씀하시지 말란. 예. 우리 처장님은요, 느낌이 서울에서 내려온 굉장히 공부 잘했던 용돈 많이 주는 삼촌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드시잖아요. 예. 네, 좀 낭만적인 분위기도 그런 있어요. 느낌. 아니, 그래도 삼촌 예우를 해줍니다. 동네 형이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동네 형?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잠시 후에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창호 참여정부 국정홍보처장님 모시고 이제 오늘 주제는요. 대통령의 발견이라는 책을 최근에 쓰셨다고 해요. 우리 처장님께서. 그래서 대통령들 리더십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김창호 처장님은요. 여러분들이 포털에 가서 검색을 일단 해보세요. 김창호 그러면은 전 국정홍보처장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보시고요. 잘생겼어요. 네. 이상구 운영위원장님이 이제 이분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잘생긴 분 소개해 주시는 거죠. 우리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님은 뭐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신데요. 미남이라고요. 예, 일단 저 학부는 철학과를 졸업하셨어요.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대에서 사회정치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셨는데 심지어는 박사입니다. 철학 박사. 예. 근데 언론인으로서 이제 중앙일보의 전문 기자로서 재직하시면서 논술위원까지 하셨고요. 좀 이따가 이야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문창극 전 총리님하고의 문제가 비화돼가지고 결국 언론인으로서 그만두고 대학교로 또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문창극 씨는 총리 안 됐지 않았어요? 예, 전 총리 지명자. 지명자로서 낭만이 예, 있었죠? 예. 그래서 교육자로서 민지대학교에 재직하시던 중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요청하셔가지고 국정홍보처장을 맡으시고 공직을 그만두시고는 다시 또 학교를 돌아가시고 이 경기대학교 석좌 교수님을 하셔서 지금 또 현재 공식 직함은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지금은 동국대학교 계시죠? 예, 동국대 석좌 동국대 교수로 있습니다. 석좌 교수 계시고 또 공직자로서의 삶도 참 다사다난하신데요. 초대 국정홍보처장을 하시면서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모든 부처의 홍보를 총괄하는 그런 노무현 정부의 공식적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셨던 겁니다. 요즘도 국정홍보처라고 얘기를 하면 국정원인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부처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부처가 하던 일들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까? 일부를 축소시켜서 문화부로 통합시켜 버렸죠. 아, 그랬구나. 그런 역할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혀 다른 역할을 했는데 예.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것도 좀 이따가 좀 들어보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퇴직 후에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고 봉화마을에 내려가셨을 때 대통령께서 마지막 저술인 진보의 미를 쓰실 때 처장님께서 매주 봉화마을에서 1박 2일로 토론을 해가지고 책을 위한 구술을 끌어내신 분으로서 서거 직전 마지막까지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와 정책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듣고 상의하셨던 분으로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니까 결국은 노무현의 사람이네.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하나이시고요.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정치인으로서 삶도 사셨다는 거죠.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해서 몇 번 출마도 하셨고요. 또 제작도 여러 권 쓰셨는데 대통령께서 읽으셨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엮은 10권의 책으로 노무현을 말한다. 이런 것도 공적으로 같이 쓰셨고 또 서거 직전까지 대통령께 드리려고 작성 보고서를 모아가지고 다시 진보를 생각한다를 제수를 하기도 했고요. 또 지금 이 쓰신 책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을 정리하고 일원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대통령의 권력과 선택 또 대통령의 발견 이런 것을 저술을 했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발견 부분은 대통령 리더십을 넘어서서
노무현의 철학과 사상까지를 좀 언급한 것으로서 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평생의 업으로서 지금 하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 그 이력을 말씀하시는데도 압축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얘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제 본인께 직접 한번 들어봐야죠. 예, 아니 근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진행도 잘하시고 의사의 본업에 충실했으면 예, 좋겠어요. 옛날에는 의사들이 그 독립운동 다 했죠. 아, 그렇죠. 안중근 의사, 옛날에. 뭐 윤봉길 의사 다들. 네. 그래서 의사 아닙니까, 의사. 아, 그러니까 그러면 뭐 저기 윤봉길, 안중근 이런 분들이 다 저희 선배님들이시죠? 의사 야, 아닙니까, 이건 의사. 만만치 않은 아재 개그가 여기서 장렬하구만요. 전문 과목은 달라요. 이제 하나씩 좀 들어봐야죠. 예. 이제 교수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예, 그게 편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지금 신문사 논설위원도 아까 하셨다 그랬고 예. 대학 교수도 하셨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거예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과는 일면식도 없었고요. 먼 발치에서도 한번 뵌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우리가 거시적 사회 권력은 진보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미시 권력은 오히려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중앙일보에서 제가 그 당시 논설위원과 전문기자 그리고 기획팀장까지 겸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기획팀장이라는 것은 중앙일보가 조선일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조선일보를 그대로 따라가서는 조선일보를 초월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일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그 중앙일보를 어떻게 하면 중도 퀄리티 페이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중도. 그래서 이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이제 기획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중앙일보가 오히려 보수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문창극 씨와 같은 분들이 오히려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제 그분이 논설위원실의 논설실장으로 제 보스였는데 이분이 제 기명 칼럼을 사실상 출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송두율 교수를 위한 변명이라는 노무현 정부 초기에 송두율 교수가 귀국을 해서 어떻게 사회적 발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당시에 언론들이 그분을 매우 공격을 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송두율 교수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제 그런 메시지 칼럼을 썼는데 이걸 이제 출고를 하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앙일보에서는 나의 역할이 끝나가는구나 이래 생각을 해서 그분하고 제가 워낙 다툼이 많았기 때문에 문창극 씨하고 중앙일보에서 버티기 힘들겠구나 생각해서 명지대로 옮겨갔죠. 명지대로 이제 학과장으로 옮겨갔는데 마침 이제 제가 명지대로 옮겨가자마자 대통령께서 저를 이제 국정홍보처장으로 임명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대통령한테 그 사정을 여쭤보니까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제가 이제 그 중앙일보에서 위기에 몰리니까 기존에 썼던 칼럼 대신에 이메일 칼럼을 썼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썼던 칼럼을 안 실어주니까. 네, 안 실어주니까. 그걸 이제 이메일로 제가 평소에 소통하던 한 1,500분한테 네네. 이메일로 칼럼을 보냈는데 그중에 뭐 예를 들자면 청와대 교수 출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성경용 선생님 뭐 등등 이제 이런 분들이 그걸 보시다가 대통령께 자주 이렇게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저를 임명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탁 인사하셨네요. 그럼 진영으로만 말하면은 건강한 보수 인사가 한 분 계셨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이 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스카우트하는 그런 케이스네요. 뭐 저는 건강한 보수보다는 건강한 진보 쪽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학생운동도 했고 그다음에 중앙일보 안에서도 진보의 포지션을 취해야만 중앙일보를 중도를 견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창극 씨하고는 뭐 아주 딴적인 대립을 구축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었죠. 결국은 이제 문창극 씨 덕분에 국정홍보처장 하신 거나 마찬가지네. 그런 문창극 씨하고 이렇게 창극과 상극이 안 됐으면 잘 화합했으면 뭐 거기서 그러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당해 보십시오. 그 황당한 논리와 그 주장을 제 입장에서는 교과서의 내용도 부정하는 그 논리를 일일이 반박하면 존재의 위협감을 느끼게 되는. 교회에서 그 강론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좀 황당하더만요. 그분 사고방식이. 그런데 언론인으로서 글을 발표 못하고 그거는 소위 말해서 붓을 꺾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사표 내고 나오는 게 맞긴 맞는가? 지금은 참 설명하기 편해요. 왜냐하면 문창극 씨라는 분이 워낙 유명해져 버렸기 때문에 맞아, 다 아니까. 문창극 씨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 금방 이해가 되니까. 맞아요. 과거에는 왜 중앙일보가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데 왜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나왔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가끔 계시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럼 그때가 중앙일보가 신문 사이즈가 바뀐 때 그 시점에 가까웠습니다. 그 이후에 한참 그리고 이제 그 홍석현 회장이 주미대사로 간 이후에 이제 홍 회장이 빠지고 난 이후에 그 권력의 공백기를 이제 문창극 씨와 같은 보수 언론인들이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게 된 거죠. 그런데 아무리 논술위원 실장이라도 개별 논술위원들의 글을 바꾼다든지 뺀다든지 이런 거는 좀 올끈행위 아닌가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예. 뭐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서 슬 한번 묵혀버리고 아니 성들 교수를 위한 변명이라는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아주 시점이 있어야 되는 글인데 그걸 일주일로 쳐버리면 그거를 씻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저기서 이제 리더십의 차이 같은 거를 이따가 뭐 나오겠습니다 보는데 예를 들어서 홍석현 회장 같으면 그런 더 진보적인 칼럼을 받아줄 건데. 싫어라 예. 할 수도 있는데 예. 월급쟁이들은 부역하다 보니까 지레짐작으로 그거를 막는 형태 그 나쁜 태도가 결국에는 조직을 더 망가뜨리는 이런 효과로 작용한다. 언론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내부에 좀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뭐 오늘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예. 교수님을 처장님으로 끌어올리실 때 예. 뭐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프로포즈도 있었을 거고. 예. 그 과정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드릴 시간이 됩니까? 예. 사실 요런 게 재밌어. 요런 게 재밌다. 제가 이제 명지대에서 수업을 하는 중인데 옛날엔 핸드폰이 이렇게 폴더형으로 조그만 핸드폰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뭐가 부룩부룩 울리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받질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수업 중간에 휴식 시간에 전화를 하니까 청와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런 사안으로 뭐 어쩌고저쩌 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글쎄, 저는 한 번도 뵌 적도 없는 분이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아니었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또 수업 중에 또 진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장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맡아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거 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하겠다. 했더니 학교 협의는 청와대에서 알아서 할 테니 내일 발표합니다 하고 발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격적이네. 전격적이고 파격적으로 네. 결정이 됐어요. 굉장히 필요한 인물이었나 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청와대가 그렇게 예. 빨리 정광석화처럼 스카웃을 약간 반강제로 일로 와 이래 뭐 그런 상황이 부처를 처음 만들어서 초대로 가신 아닙니다. 건 그게 아니고요. 이제 원래 옛날 공보처라고 해서 예. 여러분들 아웅산 폭발했을 때 이진희 공보처 장관이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브리핑한가 아마 기억나실지 예, 모르겠네요. 그렇게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워낙 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의 자율성을 훼손했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처를 없앴다가 국정홍보처라는 시스템으로 다시 바꾼 것이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보완됐네요. 정부가 이제 국정홍보처고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저 앞을 지나가셨죠. 아,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국정홍보처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졌군요. 예, 이름을 바꿔서 리뉴얼해서.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예, 예.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전에는 별 전제감이 없었다가 처장님이 가시고 나서 이게 좀 왜 시끄러워지는. 예를 그런- 들어서 최병일 씨가 옛날 공보처 장관 지내고 예. 그게 셌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모르시죠? 요즘 사람들은 예. 국정홍보처 하면은 예. 처장님만 알아요. 예. 그때 예. 기자실 데모질 했다. 예, 영광입니다. 그것 영광. 때문에 아는 거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그 예. 기자질 데모 사건. 예. 벌써 그렇게 진행해도 됩니까? 예, 예, 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홍보처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좋은 컨텐츠로 경쟁을 해라는 것이었고, 하나는 국민들과 직접 소통해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이 두 개가 다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기존의 언론에 의지하지 않고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서 기존의 언론과 경쟁을 하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해라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언론들이 매우 불편하게 되는 거죠. 자기 역할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당시는 기존의 언론을 우회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회를 하려고 하면 조중동이 폭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길목을. 그럼 사상자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홍보처장님 몇 분도 이제 아웃이 되고 또 정치인들 중에 몇 분이 아웃되고 또 청와대에 계신 분들도 이제 보수 언론의 공격으로 상처를 입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죠. 그런데 저는 어쨌거나 잘 이제 해서 3년을 버텼습니다. 버텼는데 그 당시 이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건데 지금하고는 여건이 많이 다르죠. 지금은 시민들이 스스로 컨텐츠를 비판하고 분별하고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그때는 SNS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했죠. 없었던 건 아닌데. 예. 대통령이 댓글 단다고 보수 언론들이 엄청 공격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다 그렇게 페이스북으로 하고 트윗으로 하고
그 B급 뉴스로 또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언론의 역할들이 줄어들게 되고 지금 공격을 해도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히지 않는 이런 조건이 됐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게 있는데 그 당시는 정말 온몸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 나서지 마십시오. 이랬더니 이건 내가 안 나서면 누가 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대통령 자꾸 나서시면 저희가 저희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시냐.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한번 가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뭐 어쨌거나 모든 화살이 이제 저한테 몰려와서 거의 뭐 매일 일면에 아마 저와 관련된 저를 공격하는 기사들이 실렸었죠. 근데 그게 실제로 기자실에 못질을 한 건 아니고 예. 그 기존에 기자실이라는 것이 이제 보수 기득권 언론들이 예. 자리를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브리핑룸으로 만들면서 생긴 그렇습니다. 일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기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스튜디오 같은 한 서너 배 넓이에 소파 놓고 침대 놓고 그냥 주거하는 공간처럼 몇십 명이 이제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걸 국회나 청와대처럼 합동 브리핑 센터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분들은 거래의 공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많이 반대를 했죠. 그리고 마이너 언론 기자들도 막 들어오게 되니까 자기 기득권이 사라진다, 뺏긴다 이런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주 굉장히 재밌는 문제는 뭐냐면 기자실을 없앤다고 하니까 결국 조중동은 비판을 하지만 크게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작 마이너 진보 매체가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예를 들어 외교부 청사에서 촛불 시위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걸 지도했던 언론들이 주로 마이너 진보 매체였거든요.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부 부처의 기관장이나 책임자들이 보수 메이저 언론사 기자와 마이너 진보 언론사 기자의 대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생일날 파티를 해주면 보수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은 강남에 좋은 레스토랑으로 가면 진보 마이너 매체 기자들은 그냥 동네 생태탕 데려가거든요. 와, 진짜 차별이다. 이제 뭐 여러분들은 뭐 이런 감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마이너 진보 매체들은 혹시 그 작은 기득권마저 놓칠까 싶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를 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공격을 했고. 하여튼 뭐 그래도 하여튼 3년 잘 지내고 구속되지 않고 기자실이 버텼습니다. 없어진다는 것은 그동안 나오던 돈봉투들 사라진다는 이야기고 저녁 때마다 있는 술접대 날아간다는 이야기고 또 골프 치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굉장히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사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이 언론들은 좀 반발했던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언론 탄압이라고 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때는 프레임이 그렇게 짜여졌죠. 언론 탄압이라고 그랬지 그때는 대못질했다고 언론 탄압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3년 하셨으면 그래도 오래 하신 겁니다. 아마 정부의 부처의 일단 뭐 이제 장관이라든지 뭐 처장이라든지 한 1년 반 하면 보통 뽑혔잖아요. 3년이 아마 가장 긴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홍보처가 단순하게 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한테 이제 부처 꼰지른 일도 했다 그러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언론과 최전선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많은 권한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 권한 중에 각 부처가 실질적으로 홍보비 집행 내역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고 또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평가하도록 권한을 부여했거든요.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니까 홍보처에서 평가가 나쁘게 되면 혹시 자신의 평가나 더 나아가서 장관직 수행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어질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고 봐야죠. 중요한 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또 이 책에 나오는 관료 통제 문제나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됩니다만은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대통령 혼자 모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홍보처나 예전 예산처나 또는 뭐 인사위원회나 각 부처의 협력 체계를 통해서 부처에 개입하고 들어가야만 이 부처를 제대로 이제 가동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대통령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처장님이 쓴 책 제목이 대통령의 발견이죠? 예. 그 대통령의 발견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죠? 관료 통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무슨 뭐 행정안전부라든지 각 부처마다 기자들이 브리핑을 받고 하잖아요. 홍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홍보 예산 각 부처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큼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할 권한이 국정홍보처에게 다시 주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 예산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 아, 활동까지도? 예. 아, 정말 엄청난 시어머니가 있었고, 그 시어머니 역할을 하셨군요? 이 대통령께서 뒤에서 딱 붙어주시면서 가서 평가 감시해. 딱 하니까 우리 홍보처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언론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언론을 왜 사부라고 하는지 아냐.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예. 매스컴들이 정치의 논란거리만 보도를 해요. 예. 실제로 어떤 정책이 나가고 하는지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인터넷 시대에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제일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가 망가졌대요. 예. 그래서 이명박이 당선됐어요. 예. 근데 이명박이 끝나고 지표를 비교해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훨씬 잘했어. 그럼요. 이 홍보의 차이, 그러니까 진실과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홍보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중요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 사실 그게 언론이 해야 될 일인데 언론은 그렇게 유리한 쪽인 건 보도하지 않잖아요. 이 정부가 싫은데 좋은 정책을 홍보 안 하잖아요. 그게 국정홍보처의 원래 기본적인 역할인 거죠. 그렇죠. 참 프레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수 언론에 워낙 주도력이 강하게 작용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경포대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경포대라는 게 뭐냐 하면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맞아. 기억나요. 예, 실제로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정부에 그렇게 경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가지고 수없이 공개하고 또 알리고 그렇게 해도 그 프레임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도 프레임 전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 언론과 똑같은 수준이 되어버리니까. 말려드는 거예요? 예, 말려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프레임 전쟁은 할 수 없으나 중요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잘못 기사를 쓴 분한테 제공하고 설명해드리고 이제 기자들은 그것도 불편한 거예요. 왜 내가 쓴 거 그냥 수긍해야지 왜 그렇죠. 되들어?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자들은 요새 이제 시민들이 기사들에 대해서 기레기라고 많이들 저한테 언론도 시민들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로소 통제받고 간섭받기 시작하니까 그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언론사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기자회견하면서 저 시민들 언론에 대해서 항의 못하도록 하라고. 아이고. 지금 전두환 시대입니까?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시민들이 안 할 것이며 또 그것도 하나의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자기네들이 불편하다고 그걸 하지 말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인식 수준까지. 사실 이번에 그 싱가포르 회담할 때 KBS 기자가 쫓겨나잖아요. 예. 싱가포르 당국에 예. 가지 말라는 데 들어갔다가 예. 쫓겨났잖아요. 그렇게 기자가 쫓겨나면 예. 보통 우리 국민들이 예. 민족주의적 감정이 발현해가지고 아니 저 싱가포르 당국이 우리 대한민국 그도 KBS 기자를 저렇게 구박하더니 그거 옛날 같으면 그랬을 텐데 예. 요새 이제 기레기라고 말해 오히려 기자를 비난해버렸거든. 예. 국민들의 인식이요. 예. 언론을 바라보는 이제 인식이 과거하고 많이 달라진 것 많이 같아요. 달라졌습니다. 네. 예. 이게 민주주의 같아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뭐 언론의 뭐 정론, 직필 뭐 이런 이야기는 사라진 지 오래됐고 예. 자기 회사를 위한 예. 뭔가를 하는 그런 느낌이고 이제 사기업이 되고 말았죠. 최근에 김우겸 대변인이 조선일보 등과의 일종의 이제 오보 전쟁 뭐 예.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셨고요. 근데 3년을 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능력이 있으시니까. 네, 3년까지 하셨다고. 아. 3년 이나.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마지막까지 하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셨는데 학교에서 안 받아준 거 아니에요? 무슨 사건 때문에 안 받아줬어요? 저 그때 그거 깜짝 놀랐어요. 저도 교수인데 예. 교수를 안 받아준다는 게 말이 돼요? 학교 복직이 사실은 좌절됐죠. 명지대학교. 명지대에서. 예. 그런데 조중동에서 명지대를 이 압박성 취재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처럼 그냥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은 다르지만 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뒷조사하고 뭐 자꾸 취재하고 다니면 다 있죠.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털면 문제가 다 나오거든. 학교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학교 이사장님이 이제 구속되고 말았죠. 구속됐는데 그 일 때문에 이제 그 학교 측은 이제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정홍보처가 없어지면서 한 6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어요.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정말 손가락을 빨고 자기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데 자기의 보스인 홍보처장인 학교에 복직하기 위해서 학교와 막 열심히 싸우는 모습은 이 사람들한테 좌절감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사표를 내고 그냥 나오고 말았습니다. 선비의 기계가 있네. 시장님. 저는 진짜 멋있는 형이야. 할 일은 하고자 했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예. 이제, 진보의 미래라는 책부터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의 발견에도 그런 얘기가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진보의 미래라고 하는 그 책에 대한 비하인드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그걸 사실상 주도하신 분이 교수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제 저희가 국정홍보처에서 아까 그 컨텐츠 생산에 이제 많이 관심을 기울였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만든 책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그 중에 예를 들자면 뭐 참여정부 경제정책사, 교육정책사, 뭐 부동산 정책사, 뭐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국정홍보처에서 만들어냈는데 그게 지금은 한 10만 부 이상 팔린 책들이죠. 지금은 이제 절판이 돼서. 그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그걸 이제 출판을 이제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임하시면서 당신께서 그런 책을 좀 만들고 싶으시다. 그런데 돌아가신 대통령께 좀 죄송합니다만은 봉화에 내려가니까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롭기도 하고 그 책을 만드는데 한 1, 2억이 필요한데 이 돈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려가서 1박 2일 토론회를 이제 계속 하시는데 그때 강금원 회장을 꼭 참석하시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강금원 회장을 과도하게 대통령께서 예우하는 모습이 이렇게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뭐 과도하게 발언 기회도 드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그 어떻게 하면 조금 책 만드는데 비용을 좀 만들까 싶어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 좀 안쓰럽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퇴직금을 2억을 털어가지고 그 서울에 이제 연구소를 만들고 그 연구소에서 이제 대통령이 현직에 계실 때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직에서 물러났는데 교수님들 도움을 청하면 비용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연구실도 또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또 봉화에 학자 몇 분을 모시고 내려가면 교통비도 들어야 되고 또 밥값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해서 책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버리시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날 저한테 리포트 제목을 한 100여 개를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 숙제를? 예.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이 복잡하시니까 아마 막 그게 집중하시면서 왜 돌아가시기로 마음을 먹고 그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괴로움과 불안과 또 마음을 바꾸고 싶은 생각과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막 그 100여 개의 저걸 해서 저한테 보내시고 아침에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노무현 재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노무현 재단이 생기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팀들하고 1박 2일 토론회 하면서 대통령께서 남기신 말씀 그걸 이제 나중에 발췌를 해서 노무현 재단에서 만든 책이 전체 많은 내용 중에서 일부를 추려서 예, 그렇습니다. 만든 거네요. 예. 그런데 그 애초에 대통령이 쓰신 마지막 저작인 제목이 진보의 미래가 아니고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했다던데 그게 왜 예. 그렇게 바뀌게 됐나요? 원래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임기 중에 어쨌거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또 청년 실업이 많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지. 네, 굉장히 그 힘들었습니다. 힘들어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회한을 갖고 계셨습니다. 맞아요. 예, 그 뭐 공개 석상에서 면목이 없으시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향후에 당신이 대통령을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국가인데 그렇다면 이 진보 정부에서 국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계속 해나가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면성이 있거든요. 하나는 폭력과 강제력을 국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동시에 국가는 개인의 삶과 안전과 교육과 뭐 이런 걸 또 보장해야 되는 그 양면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잘 분리가 안 돼요.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이 국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강제력과 국민을 위해서 보호해야 될 국가의 의무 사이에 그 경계를 설명해야 되는 복잡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토론하다가 차라리 주제를 진보로 바꾸자. 근데 반대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아유 지금 뭐 이데올로기 프로그램 속에 이렇게 했다가는 대통령께서 곤혹을 치르십니다. 이렇게 반대를 했던 분들도 있는데 결국 뭐 대통령이 다시 정치할 것도 아니고 향후 30년 동안 살아계신 동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진보의 미래로 가자. 이렇게 해서 진보의 미래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 유시민 장관님이 나중에 이 제목을 써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 같이 참여하진 않으셨죠? 예, 예. 우리 방송에 청와대 출신 분들이 여러 번 나오신 적 있어요. 예. 윤태영 대변인이 예. 쓴 책 이름이 대통령의 말하기예요. 예. 강원국 그 연설비서관이 썼던 책은 대통령의 글쓰기.
김창호 홍보처장님이 쓰신 글은 대통령의 발견, 그리고 예. 부제가 나쁜 대통령, 좋은 대통령. 대통령. 예. 책이라는 건요, 방송이라는 건요, 기획 의도가 있거든요. 예. 쓰게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왜 이걸 썼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이제 대통령님에 관한 회고를 담은 책들은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윤태영 실장 같은 분은 기록자로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 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옆에서 모셨기 때문에 실제 관찰자로서도 훌륭한 조건을 갖고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써낸 여러 가지 기록들은 기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좋아하고 또 아껴주는 분들은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통령의 비전과 철학은 지금도 타당하고 앞으로도 타당할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편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대통령의 철학과 리더십을 좀 체계화하고 보편화해서 이제는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을 올곧이 담는 그런 정신으로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서가기 직전까지 미국의 웨스트윙 드라마를 그렇게 몇 차례 언급하셨어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일 텐데. 웨스트윙. 웨스트윙. 예. 네. 저희가 비서실을 근무하고 있을 때 CD를 한지를 갖고 네. 오셔가지고 쫙 내려놓으시면서 야, 너 이것 좀 보고 우리가 예. 일 한번 해보자 이런 예. 이야기를 이제 몇 차례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가져오신 게 시즌 1이었거든요. 아하. 그 이야기 듣고서 이제 그걸 다 본 다음에 시즌 2, 3까지 다 제가 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제 보셨으니까 웨스트윙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 아마 클린턴 정부가 모델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그것을 정책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무적으로 어떻게 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만들어 놨거든요. 최근에 나왔던 저 미국의 같은 대통령 드라마인데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정말 좀 더티한 정략적인 대통령의 음모 이런 거. 그렇죠. 예, 뭐 이런 예, 걸 예. 했는데 이 웨스트윙은 그야말로 정책을 위해서 헌신적인 모습들 정말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지 또 필요하다면 청와대 수석이나 백악관이죠. 백악관의 수석이나 비서관들이 국회의장도 찾아가고 상임위원장도 찾아가서 막 딜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막 이렇게 주고받고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약간의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참 감동스럽고 특히나 참모진들하고 대통령이 격의 없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렇죠. 네. 뭐 좀 개기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는 왜 이래 못하나 뭐 이게 네, 저희 네. 대통령의 그 아쉬움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왜 옷 벗어주는 거 하지 예, 말라고 예, 하고 예, 예, 커피 예. 직접 타서 마시던데 그럼요, 지금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런 것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는 것 그런 같은데 거죠. 행동뿐만 아니고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개기기도 하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웨스트윙을 읽으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이 시민들은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는 제왕적 대통령을 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제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갖춰야 될 능력은 지금 연관이 됩니다만은 설득적 리더십 그리고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제 그걸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중적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을 비난하면서도 예. 또 제왕적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원해요.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적 리더십은 좀 지루해 보이고 예. 막 혼란스러워 보이고 막 그런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뽑아놓고 전부 다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 왜 대통령 뽑아놨는데 검찰 개혁 못하고 뭐 개혁 못하냐고 다 주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민주적 설득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좀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펀드레이징을 받아서 한국판 웨스트윙 드라마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박사들 데리고 자료 수집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일정 기간 동안 좀 제가 이 책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예.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박사들 여러분들하고 예. 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예. 공부를 하셨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공부를- 리더십도 공부하고. 공부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예. 노무현의 사람으로서 최측근에서 예. 이렇게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을 지켜보면서 예. 그걸 경험적으로 서술한 기존 비서관님들의 책과 달리 예. 이건 이제 보편적이고도 어떤 정권에서라도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예. 그런 보편 타당한 하나의 교과서 비슷하게 이론으로 체계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걸
것이죠. 눈높이를 이제 대중에게 맞추어서 대중적인 읽기 쉬운 교과서 비슷한 거, 대중 교양서 같은 거죠. 그렇게 집필하신 거죠. 뭐 의도는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하나 더 얹자면 저는 이런 지점을 봤거든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대표하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잖아요. 대선에 떨어지고 나서. 그때 어떤 흐름을 받았냐면 사람들 사이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답답함 이런 걸 느꼈어요. 비교 대상이 노무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느낌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한번 비교 비슷하게 하시면서 대통령은 뭘 갖춰야 됩니까? 우선 이제 대통령 학에서 최근 논의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책 능력. 이 정책이 핵심적인 부분이 뭐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A라고 결정했을 때는 어떤 위기와 장점이 있는지, B라고 결정했을 때는 또 어떤 위기와 장점이 있는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이제 첫 번째로 꼽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와서는 소통 능력을 가진 대통령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미디어 환경의 변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대통령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추상화시켜서 그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의 포스트 역할은 부여하지만 모든 권력 행사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조건과 시민적 조건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 소통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역할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미국에서 주로 나오는 관련된 책들이 한국에 번역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조직을 이해하는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관료 조직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조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말 몸을 낮춰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은 눈높이에서 아주 소통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도 내각제나 의회보다가 대통령하고 소통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권력을 부여해서 우리의 적폐를 청산하고 또 나가서 의회 구조도 혁신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뭐 내각제나 이런 얘기 붙여봐야 언감생심 더 진전될 수 없는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소통 대통령으로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분 굉장히 샤이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표현이 서툴고 조심스러워하고 또 말씀을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잘하신다는 게 논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부산 사투리와 섞여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표준어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다소 좀 뭐라 그럴까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유리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분이 갖고 있는 진정성과 인내심 그리고 정직함 이것이 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은 대통령이 갖춰야 될 핵심적인 자질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정책 능력이란 말이죠. 두 번째가 조직 장악, 조직 관리 능력이고. 두 번째가 소통 능력. 두 번째 소통입니까? 그럼 조직은요? 조직이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요 세 가지죠. 정책, 소통, 조직. 요 세 가지가 기본적인 능력인데 여기에 더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내심도 있대. 인내심. 그리고 또 정직하시대.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정책, 소통, 조직으로만 보면 박근혜는 대통령감이 아니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럼요. 그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농담을 하는 말이 있어요. 집권 7년 차라고. 그 청와대 경험들이 이렇게 녹아내려서 최소한 실패 사례에 대한 연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그때도 이렇게 말씀은 없으시지만 항상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정직하게 대응을 하니까 그렇다고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하면 그게 물러서지 않으신 분이니까 일단 주변에서 저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분의 결정은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회피해야 될 일들. 지금 이제 아마 초기 이제 인선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과도하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일단 이선으로 전부 다 빠진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불필요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좋아하고 또 그때 우리가 다 역사적 책임이 있지만 우리가 분리했던 프레임을 가지고 이 정부에게 그대로 갖고 갈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정치 이선 후퇴하고 뭐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프레임으로 이걸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버텨냈던 일들 이걸 지금 새로운 프레임 속에서 그 구도를 그대로 끌고 갈 필요가 없으니까 배제하고 새로운 프레임에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것도 다 경험에 아마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워진 부분은 이제 이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할 수 있는데
최근에 작은 논란 중에 하나가 종부세 문제. 예. 근데 이렇게 촛불로 대통령 되셨으면은 종부세 화끈하게 그냥 엔제로로 다시 돌아가게 하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한쪽에서는 그걸로 망했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세금 폭탄을 피해보자. 그 논쟁에서 지금 하시는 방식이 그것 때문에 나왔다고 보시는 방법.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대결 모형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이명박근혜는 기본적으로 냉전이나 지역주의를 동원해서 대결 모형을 구축하고 상대방이나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자기 소수가 이 공포감을 이용해서 권력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그 프레임에 굉장히 익숙해 왔던 거예요. 지금 보수 정당이 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프레임에 안주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흔히들 노무현 대통령도 대결 모형에 익숙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 설득과 대화 타입의 리더십을 추구했어요. 근데 오히려 조중동 보수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을 대결 프레임 속에 가둬버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 리더십이 예. 대결적 리더십이 있다면 예. 그다음에 이제 설득과 포용의 리더십이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대화 타입의 리더십이 있다. 대화와 타협. 예. 이건 그 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가 막 진전될 때 보수들의 우려를 미리 선점해버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 내가 생각해도 그렇죠. 이게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하고 아하. 해서 보수의 우려를 먼저 대통령 의제로 끌고 들어와 버린 겁니다. 우물가 숭늉 그런 것들이죠. 예. 그리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더 이상 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 의제를 그 다음은 또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 보통 대통령 지지율이 예. 50% 나왔다 그러면 예. 그게 사실은 거의 맥시멈이거든요. 우리 예. 지지 아이, 다 그럼요. 끌어모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70% 80%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쪽 편 지지자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 말씀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명박근혜처럼 대결 모형에 의지해서 상대를 겁박하고 공갈하고 구속하고 법적 조치하고 미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수의 지지를 가지고 전체를 장악하는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대화 타협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뒤에 보면요. 예. 사드 결사반대라고 쓰여 있는 게 있는데 사드가 우리나라에 배치되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 방송 내내 했던 시각이었었는데요. 최근에 그런 일을 보면서 그게 대선 국면에서도 사드에 대한 입장이 모호한 측면 전략적 모호성을 표현했는데 나중에 긴 시간이 쭉 지나고 나니까 알아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자체를 만약에 극렬한 어떤 대립 구도로 갖고 갔으면 일단 트럼프 마음부터 난 녹일 수 없었다고 보는데 요거를 일단 그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인정한 뒤에 이제는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놓으라고 말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만들어준 거 보면서 이거 정말 무서운 리더십이다 이렇게 제가 최근에 깨달았던 지점입니다. 저는 가까이서 두 분을 뵐 때 이 노무현 대통령은 뭐 아신 대로 웅변가고 또 대중선동가고 또 뛰어난 돌파력과 추진력을 갖고 있고 이런 화끈한 리더십이 있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 시절에도 그렇고 당대표 시절에도 그렇고 사실은 뭐 차분하고 학자 같고 또 어떨 때는 좀 꽉 막힌 부분이 있고 막 이렇게 좀 답답한 느낌을 줬는데 그래서 고구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촛불혁명 이후에는 오히려 달라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리더십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가 돼버리더라고요. 사람은 별로 안 달라졌는데 상황이 바뀐 것도 크게 적응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사드 문제도 그렇고 또 최근에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예우 문제도 그렇고 뭐 제가 굳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그 예우 문제 가지고 전선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가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게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제가 유신 때 정말 곤봉에 두드러 맞고 뭐 고문당하고 이러면서 대학 생활을 했는데 왜 거기에 대한 반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전선은 그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아까 사드 문제처럼 사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나면 그건 자동적으로 철수할 것인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전선을 두고 미시적인 전선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은 우리가 이 전략적으로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나는 많은 정치인들이 발언의 과격성으로 지지를 결집하는 것이 초기에 정치적으로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결 전선을 강화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집권자로서 하나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항상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치인 시절에도 대결의 어떤 리더십보다 설득의 리더십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집권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모든 발언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답답해 보실 수가 있는데 책임 있는 위치에 가서는 훨씬 그것이 의미가 있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의 과격한 발언은 항상 대중을 배반하게 돼 있다. 언제나 파시즘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또 소수를 결집시켜서 그 소수를 가지고 상대를 악마화하고 또 소수를 가지고 상대의 공포감을 조장해서 자기의 헤게모니를 관철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정치로 흘러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이명박근혜 리더십이 그런 상황일 때는 예. 또 야당이 어떤 정치인과는 선명하게 싸우는 사람이 있고 예. 그 선명성 때문에 대권 후보자까지 올라가신 분도 있고요. 예. 근데 실제로 또 시대가 바뀌고 나면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식의 자기 자신의 업보처럼 또 예. 남기도 하고.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저분이 기억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하다가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진짜 백이 보여주는 뭐 이런 그렇죠.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실제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노무현 대통령과의 어떤 비교 때문에 예. 노무현의 사람이면 노무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선명하게 안 싸우지 했던 그런 고구마 같은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말씀을 다른 어떤 경로로 통해서 들어보니까 예.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차이가 많은 스타일이 아니고 오히려 차이가 없는 스타일에 가깝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예, 예. 흔히들 이제 두 분을 비교해서 대척점에 놓고 분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이제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대결적 리더십을 구축할 것이냐 아니면 대화 설득에 기반한 설득적 리더십을 구축할 것이냐. 이제 그런 점에서 두 가지 구분해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마 같은 기반에 서 있다. 그러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매우 전투적이고 밀리턴트하고 공격적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이 구축하고자 했던 설득적 리더십을 대결적 국면으로 가둬놓아버린 측면이 있고 거기에서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극적인 발언을 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바로 민주적이고 설득적 리더십에 기반을 두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리한 일이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검사와의 대화도 하겠다고 나섰던 것이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단 노무현 대통령님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두 분 사이의 차이가 뭐냐 하면 바로 시대적 차이. 그 시대적 차이의 핵심은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알게 됨으로써 과거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는 당신들 뭐 할 거야 하니까 감시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감시가 아니고 이제는 참여입니다. 그죠? 그래서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인터넷상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적 조건, 미디어의 조건이 과거와 형격이 달라졌다. 네, 제가 질문 하나 해야 되겠네. 시간 다 돼가니까.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김창호 석좌 교수님이 이번에 지금 쓴 책이 예. 제목이 대통령의 발견이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궁금한 게 대통령은 제가 알겠어요. 이제 대통령 학을 이제 공부도 하셨고 예. 노무현 대통령 사람으로서 쭉 겪어보면서 이걸 보편 타당한 어떤 그런 뭔가 이 책으로 저술해야 되겠다 해서 제목이 대통령 들어간 건 알겠는데 예. 왜 또 발견이냐고. 예. 이 발견이라고 하는 말을 왜 이 책 제목으로 쓰셨는지 제가 그거 진짜 궁금했어요. 제가 이 책을 갖고 있거든. 예. 책을 이렇게 뒤져보는데 예. 이게 왜 발견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처음 주신 질문이네요. 제가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앞으로 제가 근강인 속속 진행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카테고리에서 새로 대통령감을 발견해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명이 아니고 왜 예. 발견이냐? 예. 원래는 대통령의 자격. 예. 그래서 야이 나쁜 대통령 놈들아. 이젠 좋은 대통령의 자격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책이 이미 제목이 있어요. 맞아요. 윤여준 전 장관. 예. 그래서 그럼 어떤 제목을 그 메시지를 담은 제목이 가능할까 하고 이제 저를 도와주는 이 카피라이터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그래서 나쁜 대통령에서 우리는 좋은 대통령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뭐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담아서 대통령의 발견이라고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대통령을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이 찾아내야 된다. 찾아내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내야 된다. 예. 실제로 다른 나라들의 정치 지도자 양성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정치하거든요. 뭐 중국만 해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당원이 되어가지고 공신당 출신이든 태자당 출신이든 주목을 받고 나서 한 20, 30년을 자기 능력을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장도 하고 당의 주요 보직도 받고 나서 그 후계 구도에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또다시 한 10년 이상을 직접적으로 전수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항상 집권 그룹은 상대편 파벌을 집권해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해오면서 굉장히 검증되고 정리된 후계자들 양성해왔고, 일본만 해도 제가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증기를 봤더니 자기가 중요한 참의원 같이 이렇게 정계에 진출하고 나서 거의 한 20년 내지 30년 정도를 트레이닝을 받았다는 거죠. 각 파별별로 자기들의 후계자를 발탁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당의 주요 보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도 대장성 장관이라든지 내각부 총리실이라든지 이런 주요 보직을 시키면서 능력을 검증하고 또 키워주고, 그다음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시점에서 그 파벌이 득세할 때 그 사람이 총리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가기 때문에 최소한 20-30년을 양성과 검증의 시간을 거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덜컥덜컥 되다 보니까 참 주묵구구식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지방선거 국면일 때 모 언론이 이제 뭐 호남, 영남 이렇게 르포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고향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넘어서 버렸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근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맥락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스타일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스타일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어려운 지점도 있었다는 거죠. 상대 비교가 돼서. 이분 한 분은 사이다고 한 분은 공무원에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닮은 또 다른 사이다분이 뜨는 계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 때문에 지금 뭐 호남권에서 이미 김대중 노무현을 넘어섰다고 할 정도로 1년 만에 그 치적이랄까 업적이 어마어마한 게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나오면 또 대통령의 발견이라고 보면 다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입으로 가야 돼. 입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서론밖에 못 들어서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제는 우리가 뭘 들어야 되는가 하면 대통령의 발견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 그 책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실제로 두 대통령의 모습을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걸 좀 생생하게 우리가 알아야 미래 대통령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원래 기획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저한테 질문 주신 거하고 전혀 딴 방향으로만 가셔버리네. 이 토크도 그대로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고. 네. 그래서 오늘은 뭐를 이렇게 막 다 뽑아낸다 이런 개념보다는 중요한 질문들은 컨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즉석적같이 필요한 질문. 그렇죠. 그래서 원래 애초에 김창호 교수님, 전 국정홍보처장님의 얘기는 이게 원래 입으로 기획돼 있었습니다. 시간상. 자, 다음에 분명히 이제 또 좋은 시간대 한 번 더 나오실 걸로 믿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한번 작년에 나온 책인데 홍보가 잘 안 되고 국정홍보처장 출신이지만 홍보가 잘 안 되고 언론들이 다뤄주지 않고 그러면 그냥 좋은 책이 묻히기도 하는데요. 대통령의 발견, 나쁜 대통령, 좋은 대통령, 김창호 저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한번 책 파는 사이트들 있죠. 그런 데 가셔가지고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또 다른 이야기, 본격적인 이야기. 오늘은 한 소개만 한 30분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나오실 때 한번 더 하시도록 하시죠. 자, 오늘 좋은 시간이었고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애청자분들께 첫인사 겸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예전에 방송에는 여러 차례 나왔고 또 방송 진행도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윤봉길 의사님의 후배인 두 분과 또 말씀드릴 수 없는 이 사회자께서 이렇게 유쾌하게 진행하는 공간이어서 저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었는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저로서는 영광이고, 더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의 경험을 기반으로 쓴 대통령의 발견이라는 저희 어줍지 않은 책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진행한 저도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이 가장 이 일이 좋은 일이 그거예요. 한 번쯤 뵙고 싶었던 명사분들, 인품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방송이라는 거를 빌미로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내 인생의 굉장히 큰 영광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다음에는 좀 더 친해진 모습으로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가웠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